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젠더 돋보기.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대중문화와 젠더 4일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페미쇼에 이어서 젠더 돋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젠더 돋보기에 대해서 손희정 선생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디즈니 얘기를 나 너무 신나가지고 한 시간에 다 가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못 들었던 거를 좀 조혜영 프로그래머님한테 이어 듣고 싶고요.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회가 반응이 좀 좋았다고 들었어요. 예, 어땠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건 이제 아가씨랑 비밀은 없다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손희정 선생님의 얘기가 구연동화 하듯이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나서 조혜영 선생님 웃다가 넘어지시겠어요. 뭔가 아가씨를 구연동화스럽게 한다는 게 굉장히 성애적인 영화일 수 있나. 이게 구연동화스럽다는 또 비밀은 없다는 또 완전 치정극인데 구연동화스럽다고 하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좋네요. 그 마무리.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나서의 찜찜한 기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좀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가 좀 궁금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디즈니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시원히 안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쩐지 디즈니 페미니즘은 건드려서는 안 돼. 건드리면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터뜨리는 동심파괴범 같이 취급될 것 같아서 궁금했지만 내 안에 어디선가 심어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들켜버릴 것 같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얘기한 적 없는 디즈니 페미니즘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설명해 줘서 좋았고 특히 넥슨 성우 사건을 인어공주에 비유한 점은 정말 인상 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이거 그냥 저희 지금 대중문화 젠더편을 들으면서 총체적인 이야기시긴 한데요. 저희 팟캐스트가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번 편을 들어보시고 하신 이야기가 뭐 역시 대중문화를 통해서 여성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재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 조혜영 선생님 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뭐 좋다, 잘하고 있다라는 살짝 부담이 되네요. 오늘은 약간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뭔가 어떻게 더 쉽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체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 예. 저한테도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사실 제가 페북에 올려서 질문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성 영화에 대해 듣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성 영화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요즘에. 근데 어떤 영화를 여성 영화로 선정하나 이런 것도 저도 좀 궁금했었고요. 어떤 범주가 딱 따로 이거는 여성 영화야라고 이렇게 분명히하게 경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저도 같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뭐 여성 영화 공부를 막 계속하고 서울국제 여성 영화제에서 한 6년 정도 일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오늘 조혜영 프로그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왜 여성 영화제가 필요하냐. 또 이제 한편으로는 굳이 거기까지 전화하셔갖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남성 영화제는 없냐. 그럼 제가 되게 한 1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럼 만드세요 막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여성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여성 영화라는 개념이 뭐 필요한지 혹은 여성 영화제가 필요한지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영화제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이 이야기는 정말 단골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성 영화제에서 뭐 아마 프로그래머로 일한 건 손희정 선생님이 더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더 전문가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도 기자회견 때도
기자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좀 조심스러워서 많이 안 물어보세요. 속으로만. 네, 속으로 이거 물어봤다가 여성 영어 이제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그치. 조심하기 시작했구나. 막 묻지 않고 네.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거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심지어 저희 영화진흥 이제 위원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일부 이제 지원을 받는데 거기 평가서에도 전문 위원들이 도대체 여성 영화제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평가서 그러니까 살짝 속상하다. 그렇죠. 전문가 의원들도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러세요.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뭐 3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올해 여성영화제가 열리기 전에 저희 홍보대사가 배우 김아중 씨였는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페미스타 네. 김아중. 김아중 씨 그 아, 홍보대사 페미스타예요? 닉네임이 네, 페미니스타예요. 페미니스타. 페미니스트와 스타를 결합한 페미니스타. 네, 페미니스타. 아, 근데 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좀. 저 김아중 씨가 저희는 이름을 얘기 드렸을 때 수용 기꺼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군요. 재밌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 김아중 씨한테 굉장히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두 손 모아. 나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저렇게 겸손하게 두 손 모으는 거 처음 봤어요. 그쵸? 예, 1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려서 그래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네. 저희 되게 조심스러웠었거든요. 사실 그게 쉽게 낙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낙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웠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 이름을. 근데 어쨌든 김아중 씨가 이제 저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맞아. 뉴스룸에 나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랬구나. 뉴스룸에서 손석희 이제 앵커가 그러니까 좀 아마 대중적인 어떤 그 인식에서의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의도적으로 손석희 씨까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뇌실드를 막 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약간 비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 네. 근데 저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왜 여성 영화제는 있는데 남성 영화제는 왜 없냐라고 했더니 김아중 씨가 진짜 굉장히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영화제는 남성 영화제다. 왜냐하면 여성 영화제에서도 남성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거든요.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한 5% 정도로 정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만든 남성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상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영화제는 남성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지 수많은 남성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뭐 되게 많이 여성 감독이 많다고 자랑하는 영화제들도 기자회견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영화제 올해 25%를 달성했습니다. 여성 25%. 네,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남성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젠더가 각인이 돼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 여성 감독들한테 기회를 주고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 관객들 플러스 남성 관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떤 장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만약에 여성 감독의 과 남성 감독이 반반을 이루고 비율이 그다음에 여성의 이야기와 남성의 이야기가 반반이 되고 투자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면 여성 영화제는 없어도 된다. 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 여성 영화제가 보기 싫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저 영화제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조포로님 듭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전이기는 했지만 이제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 해외영화제에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제만이 아니라 근데 해외영화제 갔을 때 뭐 베를린이라든지 깐느라든지 이런 영화제에는 뭐 300편에서 400편 정도의
영화가 출품이 돼서 상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려고 출장 가는 거니까 여성 감독 작품들만 막 찾아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국제 다큐멘터리 암스테르담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가면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여성 비율이.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자본이 또 어디로 흐르는가. 그러니까 자본이 그렇죠. 많이 필요한 영화가 될수록 남자 비율이 훨씬 높고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약간 독립적이니까 여성 감독이 훨씬 많아지는 아마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여성 영화는 사실 좀 극영화가 서사가 이야기가 있는 극영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거의 반반이에요. 그리고 수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맞다. 지금 주목을 받는 감독들은 여성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직까지 사실 근데 그것도 아마 그 이전에 비하해서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독립영화제나 이제 인디 다큐 영화제나 맞아. 네, 이런 데 가보면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 50% 정도 될 만큼. 50%까지는 지난해 아니에요. 서울 독립영화제 네. 50% 달성했다고 홍보하지 네네, 않았었나요? 맞아요.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엔 독립영화 쪽에서도 맞아. 여성 감독이 적었기 때문에. 진짜. 네. 하나 얼굴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를 낼 때 이게 독립영화 쪽에서 통계를 낼 필요가 있고 개봉한 영화 따로 낼 필요가 있고 다큐멘터리를 따로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저임금에 가치 있는 일. 사실 이런 일에는 여성들 굉장히 많이 네. 위험한 게 아니라 현실인 것 네, 같아요.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일. 저는 활동가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식의 성별 분업화 형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극영화 중심으로 어쨌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큐멘터리 쪽에 사실 굉장히 좋은 여성 영화가 많고 우선은 좀 독립 영화에도 그런 여성 영화가 많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많은 여성 영화 개념이나 약간 혼란스럽고 여성 감독들이 조금 적어서 문제적인 극영화 중심 얘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영화, 다큐영화, 극영화 이렇게 범주를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또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선생님 방금 헬게이트 열렸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은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영화관에 가서 어렵다. 보는 영화. 네, 어렵죠. 그리고 지금 근데 뭐 저예산 영화. 아니면 영화제 같은 거 찾아가서 뭔가 이런 거지 네. 이렇게 뭔가 범주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헬게이트인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복잡한 범주고요. 이혼물 무릅쓰고 그냥 좀 네, 얘기해 이걸 주세요. 쓰고 얘기를 드리면 극영화와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러니까 극영화. 극영화와 배우가 연기하는 극영화와 네. 다큐멘터리는 응. 사실 좀 반대의 범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자꾸 섞이는 맞아요. 경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장르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쵸. 거고 극영화는 이제 각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독립영화는 사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립영화에는 극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실험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편, 단편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럼 뭐로부터의 독립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자본으로부터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최소한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죠. 최소한의 독립.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들기 때문에 그쵸. 극영화의 경우에 아무리 적게 들어도 최소한 3억 요즘에는 그 3억, 정도 4억은 가죠. 있어야 돼요. 독립 영화라. 네네. 네, 그래서 개봉을 이제 하려면 좀 더 필요하고. 네, 아무래도 그렇구나. 이제 자본금이 많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그 자본이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본금을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자
뭐 은행 금융권의 투자자들의 의견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왜 저희가 다른 삼성 방법들을- 다룬 또 하나의 가족이나 네, 막 네. 이런 것들은 그럼 독립 영화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립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저희가 막 독립 돈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돈은 막 같아요. 냈는데 네, 독립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 영화도. 네, 맞아요. 어쨌든지 네, 그렇고 이제 뭐 어떤 시스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상업을 위한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스텝들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스텝들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자기네가 창작권을 그러니까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도권이라든가 전체적인 기획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정치적인 억압, 자본의 억압 뭐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만의 어떤 작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라고 한국 하죠. 한국 독립영화 지형에서는 이게 실제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던 어떤 역사도 있기도 네. 해가지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정치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주류 정치로부터의 음. 독립 같은 것들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영화에 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서 제도권 안에서는 이건 독립영화라고 말하지 말고 뭐 탈충무로 영화라고 말하다든지 아니면 다양성 영화라고 말하다든지 이렇게 왜 용어를 탈정치화시키려는 흐름도 사실은 이명박 정권 이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독립 영화에서는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주류 상업 영화가 남자 주인공을 써야 잘 돼라고 하는 것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여자의 이야기들이 다분히 더 많을 수 있다라든가 여성 감독들이 좀 더 진출이 훨씬 더 좀 가능하다라든가 문이 더 열려 있다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이야기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을 더 더 다양한 다양한 소재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금기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들 뭐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정적인 것이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라는 네. 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야. 던지면 오늘 이 질문을 7분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게스트를 잘 불렀습니다. 누구의 안목? 만족스러워요. 네, 자화자찬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네네. 자, 여성 영화란 네,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좀 돌아오면 근데 사실 지금 질문하신 그 범주들이 그러니까 독립 영화라는 범주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네, 여성 영화도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디즈니 패밀리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단계 공주, 2단계 공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도 참 행복할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 근데 또 사실은 그게 여성 영화의 전 매력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여성 영화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도 포함이 되고 독립 영화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포함이 되고 뭐 이런 극영화도 포함이 되고 이런 식 장편 단편 뭐 실험 영화 이런 사실 모든 장르가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이 여성 영화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성 영화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네.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여성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조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원래 이제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1940년대, 50년대 여성 영화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위민스 픽처라고 하는 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픽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제 영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때 위민스 픽처는 여성 취향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성 관객을 타겟으로 한 영화.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장르로는 멜로드라마, 그다음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여성 취향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성애적인 관계, 특히 이성애적인 연애, 아니면은
로맨틱한 관계, 뭐 아니면 모성 멜로,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들을 다룬 것, 이런 것들을 여성 관객의 영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짜낸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성 관객들 되게 웃긴 게. 자기네가 보라고 만들어 놓고 보라고 만들어 놓고 여자들은 꼭 그런 것만 본다고 또 비하해요. 아, 그러니까 2015년에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티어저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눈물 짜내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티어가 이제 눈물이고 저커가 짜내다. 그래서 눈물 짜내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데 고무신 관객이라고 맞아. 하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 그 시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필부들이 올라온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음. 흔히 말하는 공순이, 식모, 뭐 이런 이렇게 여성 라벨링이 되었었던 이제 뭐 일하고 쉬는 날이 뭐 하루라도 있으면 편하게 싸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런 관객들 그다음에 고무신 끌고 가서 고무신 봤다고. 고무신 영화. 고무신 관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약간의 비하하는 말인 대놓고 비한데요. 네, 이거. 멸칭이에요, 멸칭. 그래서 멸칭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는. 그러고서는 또 막 그런 거, 니네는 니네가 언어를 억압하는 이제 가부장제를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제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여성들을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도덕적으로 이제 굉장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머니의 역할, 그다음에 아내의 역할, 연인의 역할에 굉장히 만족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실 이제 스토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부장제 굉장히 종속된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멸시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사실 이런 영화들의 후예가 최근에 와서는 칙플릭이라고 하는 젊은 칙이 이제, 이것도 약간 멸칭이죠. 젊은 여성들을 부르는 사실은 좀 비하적인 어감인데 오히려 그걸 이제 장르적으로 가져와서 칙플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나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작됐었던 게 드라마 삼순이 있죠. 내 이름은 내 이름은 김삼순. 김삼순. 이게 자기 커리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성의 로맨스에 포박이 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근데 늘 이제 틈새 같은 게 좀 섹스 있는 앤 것 더 같아요. 시티라든가 뭐 브리짓 존스의 네네네. 뭐 그런 이런 거죠. 이야기. 네, 그런 20대 이야기. 이렇게 그쵸. 결혼 정년기를 앞뒀다고. 이제 로맨스도 다르고 자기 뭐 커리어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고민도 살짝 섞어서 다루고 여성의 이런.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2단계 페미니즘 영화, 그 디즈니 페미니즘. 딱 그건데요? 그렇죠.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제 이게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맞았던 시기에 이런 식의 칙플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혼 이야기라든가 아하. 심혜진 씨가 아니면 최진실 씨가 이제 당찬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을 했던, 하지만 결국 또 그것도 그 안에 지금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야기들인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그 영화들 보면 꼭 남자가 여자 파트너 뺨 때리거나 뭐 이러는 약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이 뭐야? 그냥 강간이지. 강간하거나 데이트 폭력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이제 위민스 픽처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 여성 영화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가고, 왜냐하면 디즈니 페미니즘처럼 사실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성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가족이나 어떤 연애 관계 속에 종속되는, 관계 속에서 종속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성들도 동일시하면서 욕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이제 예전에는 분명히 반페미니스트적인, 반여성주의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가부장제적인 시선에만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 왜냐면 그 영화들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악녀든 뭐 맞아. 아니면 주인공이든 다양한 여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들에게 동일시하면서 그 안에서 모순을 느끼고 분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음. 약간 낭만화, 판타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겪기 때문에 이 여성 관객들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적극적 그 말이 해석들이 맞는 있게 것 되죠. 같아. 네. 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접하는 그쵸. 거가.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성 멜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적극 좀 다르게 해석하는 조금 더 작가적인 해석들을 넣어서 다르게 해석하는 영화들도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 영화들에 대한 일종의 영화 산업의 멸시, 비하, 여성 어떤 관객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여성주의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드라마 같은 영화들 그 예전에는 이렇게 남성 중심 비평가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이러면서 논의를 할 가치가 없는 장르 영화, 상업 영화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게 이제 비평 담론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비평가들이 멜로드라마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게 한 7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론들이 생기면서 아 멜로드라마는 탈정치적인 장르라기보다는 아주 정치적인 장르인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멜로드라마라는 건 예컨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때 남자와 여자 이성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를 잘 보면 이게 그 사회의 구조랑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뭐 계급차가 나서 결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무슨 사회적으로 말해지는 낙인 찍혀진 결함이 있어서 못 한다든지. 부분은 성폭행.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불행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갈등, 무엇이 갈등이 되는가를 보면 여성의 지위나 남녀 성별 위계나 혹은 가족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갈등이 봉합되는 방식을 또 보면 뭐 여자가 임신을 했다든지 뭐 시엄마가 인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꼭 누가 죽어요. 누가 죽는다든지 걸림돌이 됐던 누가 갑자기 하면서 네, 죽게 돼서 이제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게 다시 우리가 들어있는 그 공동체의 규범이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분석해내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장르 영화들을 여성주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죠. 드라마 있어요. 시크릿 가드를 제가 참 열심히 봤는데 왜냐하면 되게 설레게 했던 거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시크릿 가든 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잖아. 대부분이 우리 로맨스가 얼마나 재벌하고 연애하기가 힘들면 드디어는 몸을 바꾸는 이 판타지가 아니면 도저히 이 평민인 여성이 재벌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이 물리적 공간 자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바꿔야지만 경험도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예, 그치. 존재 전이가 일어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옥탑방 같은데 막 이렇게 문짝 그 초록색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그런데 가서 막 그 살아보고 막 이래야지 그 여성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드라마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몸 바꾸는 거 말고 뭐 있을까 했더니 그 다음에 별에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외계인인 거. 예. 막 그런 그래서 저는 되게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게 재미있는 이제 칼럼을 읽었는데 이라영 씨라고 이제 시네이십이 한겨레에 쓰신 칼럼이었는데 이게 이제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회상을 보여주는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칼럼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전에는 이제 막장 드라마니 뭐 멜로드라마니 이런 걸 보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버리거나 조강지처에 준하는 애인을 버리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배신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통해서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15년 이렇게 오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결혼을 통한 계급 이동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만나고 흑수저는 흑수저끼리만 만나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가 어떻게 바뀌기 하냐면 못된 사람들이 애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들이 부모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멋지다 장보리인가요?
신난다 장보리 뭐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악력 캐릭터들이 자기의 그 돈 없고 가난한 흙수저 엄마를 버리고 돈 많은 금수저 엄마의 진짜 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왜 페미니즘의 제일 뭐랄까 힘 있는 그 구호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가 있잖아요. 실제로 멜로드라마라든지 막장 드라마들의 동학을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싹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불가능한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그건 사실은 사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정 안에서만 어떤 사적 관계라고 하는 거 안에서만 사실 둘만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안에서 그 사실 지금의 관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히 말하는 미디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장 드라마들 여성 관객들은 그리고 대중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판타지에 동일시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비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포스트 모던 관객들이 이미 맞아요. 막 자아분열되어 있는 나 페미니스트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판타지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욕망들을 사실 들여다보는 또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관객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시 여성주의와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좀 고민이라기보다 생각을 사실은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화 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이 그 갈등들 오히려 그 지점 지금 말씀하신 전 그 부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날 수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더 불가능한 판타지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진짜 이렇게 짚어서 보면 재밌는 또 하나의 이중삼중의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반동적이고 못됐고 막 가부장제를 복무하는 것 같은 어떤 텍스트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자꾸 감정이 드러나죠. 그런 텍스트 안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여성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참여하는가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려고 했었던 페미니즘 비평들이 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그랬구나. 저는 싹 동의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그 일본의 배용준 신드롬 있잖아요. 일본의 이제 그 기혼 여성들이 특히나 엄청나게 배용준을 소비를 하면서 윤사마 신드롬이 일었었는데 그 관객성을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김현미 선생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유명한 여성학자시잖아요. 김현미 선생님이 이거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관객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입장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싹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부 다 자본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고 실제로는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가정에 그 가부장제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거실에 배용준의 사진이 걸리기 시작할 때 그 공간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상상을 그 어떻게 대단히 재구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여성 소비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이제 여성 관계, 여성 소비자의 이야기, 이들의 어떤 욕망과 이들의 투사와 이런 것들이 저는 단일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여성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배용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지금 아시아의 팬덤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L을 좋아하는 맞나요?
네. 트웬티원의 트웬티원의 시에 갑자기 저를 의문스럽게 쳐다보셔가지고 아,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저희 지금 각본 없이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들으시면서 트웬티원의 시에를 좋아하는 그 아시아 여성 그 팬덤들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 팬덤들이 아니라 왜 시에를 좋아할까라고 하는 특히 아시아 여성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읽었는데 김연아 팬덤도 사실 있거든요. 너무 이제 제가 동떨어지니 갑자기 여성 영화 얘기하다가 김연아까지 네, 김연아 팬덤도 굉장히 그 아시아 여성들의 일종의 롤모델.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김연아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강인함,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국가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던 그 강인함 혹은 리더십이라는 걸 너무나 칭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여성이 그런 식의 리더십을 가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국가를 넘어서 이게 물론 이것도 자본의 흐름일 수는 있지만 좀 재미있는 부분들 남성뿐만이 아니라 그럼 팬덤이란 것도 그냥 누구 한 연예인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의미 이런 것도 가치가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투영되는 네네.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팬덤의 해석도 우리 적극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유저가 만든 거 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10대의 빠순이었던 애들이 20대의 된장녀가 되고 30대의 맘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여성 팬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혐오의 표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안 되어 온 것은 아닌데 대중적으로 좀 더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멸시하네요. 그런 것도 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위민스 픽처 네.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요거는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요. 페미닌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또 용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도 역시 여성 영화라고 하는 말로 사실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닌 필름은 어떻게 보면은 섬세한 남성적이지 않은 여성적인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루거나 어떤 디테일들의 어떤 섬세함들을 보여주거나 뭐 장식적이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건 약간 프랑스 쪽에서 건너온 개념인데요. 특히 프랑스 철학자들이라든가 프랑스 여성 문학자들이 이제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모유로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언어는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 언어에 권력 중심적인 어떤 언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언어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성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막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처럼 글을 쓴다든가. 제가 20대 중반에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그거였어요. 가능할까? 그래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다른 어떤 글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도 그런 식의 전혀 다른 여성적 어떤 영화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상상력이 사실은 여기 이 지점이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을 좀 유행이라기보다는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젠더롤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여성의 어떤 딜레마.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해체하려고 하는데 해체한 동시에 또 이걸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에서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유로 글쓰기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다시 생물학적 여성이 그쵸. 본질주의적인 등장하게 되는 그러면 여성만 여성 고유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성 이꼴 자궁 뭐 이렇게 여성 있고 그쵸.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과연 감정적이고 섬세한 것이 완전 대안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럼 뭐 여성은 호르몬이냐? 뭐 여성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어떤 더 뭐 자극적일 수도 사실은 선정적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저는 뭐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메갈리아 같은 경우가 그쵸. 지금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페미니즘에 이제 다 훈련이 되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르는 얘긴데요. 근데 한국 그러셨어요? 페미니즘이 영미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모든 담론적 문화가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그렇죠. 많이 담론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가 여성영화제에서 서울대 여성영화제에서 올해 그 시네아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 감독들의 한 맞아. 25명 정도를 당신은 여성 영화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 감독들을 인터뷰를 담은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줄리 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중견 여배우예요. 이 배우가 이제 공동 감독한 영화인데 이 줄리 가에가 그냥 사담으로 이런 얘기. 네, 해주세요. 누군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올랑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데. 이 분 자체로 이미 굉장한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인데 한국에서는 잘 아마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올랑드 대통령이 지금 현재 파트너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얘기가 되게 반페미스적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아니요, 올랑드가 그의 파트너로 소환되어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녀의 파트너. 그녀의 네. 파트너로. 근데 어쨌든 줄리가가 굉장히 지적이고 워낙 아름답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적인 배우로 그 영화계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감독으로 데뷔했다는 네, 감독으로 거죠? 데뷔를 네.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 감독들에게 이제 다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여성 영화란 뭡니까? 라는 말을 썼을 때 페미닌 필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맥락에서의 여성 영화는 페미닌 필름인가요? 그래서 감독들이 난 여성 감독이지만 난 여성 영화를 만들진 않는다라고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첫 질문에서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페미닌 필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여성 영화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나는 그렇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감독들도 그러네. 굉장히 지적이 거기에 대표적인 프랑스의 감독들조차도 사실은 그래서 이 감독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불리는 것에 대한 낙인을 프랑스의 여성 감독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그 영화에서 이제 봤었는데 그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도 되게 프랑스에서 굉장히 낙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 영화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들리는 어떤 국가들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5명이나 있다는 것부터가 프랑스는 세계에서 아마 여성 감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네. 그거부터가 놀랍네요. 여성 영화를 물어볼 수 있는 여성 감독이 25명이나 있다. 프랑스가 영화의 역사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세계 최초의 여성 감독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이후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리스 기블라셰라고 해가지고 1895년에 그러니까 보통 영화사에서 영화가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냐라고 하면 189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딱 떨어진 해가 있어요. 파리의 그랑 카페라고 하는 카페에서 첫 상영이 이루어졌어요. 되게 역사적으로. 근데 그거를 약간 고다르라고 하는 자파 감독이 있는데 장리 고다르가 그 100주년 기념 프랑스 영화 10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연설을 했나 뭐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너네 100주년 잡는 기준이 뭐냐? 돈 받고 영화 팔기 시작한 그때 아니냐?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랑 카페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관객들을 근데 사실 그 전에 쭉
준 영화적이거나 영화적인 상영 뭐 실험 이런 게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돈을 받는 순간이 시작인 거죠. 1895년. 네. 또 이렇게 또 기억해야 될 예, 수특 근데 예. 어쨌든 그 알리스기 블라셰라고 하는 그 여성 감독이 원래는 비서였는데 네. 원래는 어디에 비서였냐면 여러분들 프랑스 영화 보시다 보면 고몽이라고 하는 혹시 상표 보신 적 있으세요? 고몽? 예. 고몽. 영화사. 예. 뭐, 제일 유명한 곳이긴 네. 한데요. 뭐 거기서 아까- 만든 영화 뭐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딱 훅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은 안 거의 나는데요. 프랑스의 아마 상업 어. 영화들은 거의 굉장히 많이 음. 고몽에서 만든 영화들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음. 고몽이 사실 가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사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영화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몽이라고 하는 데가 당시에 회사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사진 카메라에 고몽이라는 사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고몽이라는 사장의 비서였어요. 알리스 기블라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1895년 5년에 처음 상영을 하기 전에 VIP 시사가 있었는데 이 고몽이 이 최초의 감독으로 기록되는 리메르 형제 감독의 친구라서 이 네트워크 친구라서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를 만드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알리스 기블라셰 비서니까 같이 가자고 갔구나. 해가지고 간 거죠. 몰랐던 얘기예요, 이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VIP 시사에 가서 봤는데 뭐 이 고몽은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뭐 그냥 영화 그래 영화인가 보다. 뭐 나는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기계를 이제 발명하는 카메라를 발명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알리스 기블라셰가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때가 23살인가? 뭐 하여튼 그때였는데 회사에 돌아와서 고몽 사장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고몽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무슨 영화를 만드냐라고 하다가 너무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비서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서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 혼자서 알아서 영화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1896년에 바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영화가 갑자기 양배추? 양배추. 예. 양배추 요정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양배추 요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디즈니 페미니즘에서 라푼젤 얘기했잖아요. 네. 라푼젤이 그 양배추 요정 신화에 양배추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신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동화가 라푼젤이라는 거거든요. 걔가 그 라푼젤의 엄마 아빠가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너무 식욕을 참을 수가 없는데 마녀의 양배추 밭에서 탐스러운 양배추를 먹으면서 이 모든 사단이 발생을 하거든요. 라푼젤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양배추가 사실은 임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서구의 신화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양배추에서 뭐가 호박? 넝쿨제들. 그래서 양배추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뭐 아니면 양배추 태어난 아이를 뭐 펠리칸이 들고 간다거나 뭐 전달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 양배추 요정이 양배추에서 아이를 이렇게 꺼내는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최초의 극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네. 여자 감독이 세계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우리는 언제나 멜리에스인 줄 알고 있었죠. 네, 다른 남자 감독이 최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감독이 최초로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 번만. 알리스 기. 네. 알리스 기네. 기. 네. 아. 기. 알리스 기. 아니요. 기. 알리스 기. 알리스 기. 어디 가서 잘난 척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극영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 감독이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렸냐면 네. 단순히 여자 감독이 최초로 극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네.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얘기를 드린 건데 임신에 대한 영화인 거예요. 재생산에 대한 영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리즈로 꾸준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식욕을 참을 수 없는 여성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담배도 훔쳐 피고 술도 뺏어 먹고 그다음에 남이 이렇게 청어조림을 먹는 거를 막 식탁에서 뺏어 먹는 그런 영화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젠더 이렇게 젠더 밴딩이라고 해서 남자랑 여자가 몸을 바꾸는 그런 영화들. 그다음에 게이 영화들. 막 제가 봤던 저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개막식 갔다가 이 작품들 봤는데요.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러링 영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랑 여자의 이렇게 성별 위계가 뒤집히는 거죠. 그런 영화가 프랑스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20세기 초,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었던 1906년에 여성이 만들어졌어요. 만든 거예요. 이 감독이 알리스 만든 기라는 1906년에 페미니즘의 결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때의 결과. 제목이 그거였어요? 네. 페미니즘의 결과예요. Consequence of Feminism. 아, 결과가 되면 남녀의 권력 관계가 뒤바뀌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페미니즘을 어떤 긍정적으로만 사실 바라봐서 만든 영화예요. 만든 그래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위계가 뒤바뀌었을 때 사실 미러링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가 뒤바뀌었을 때 여자들이 막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클럽처럼 여성 전용 클럽에서 막 담배 피면서 막 다리 올리고 자기네끼리 막 놀고 있어요. 그럼 뒤에 집에서는 남자들이 애 보면서 막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좀 약간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뒤바뀌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조롱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 억압에서 서로 자유로운 걸 원하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그 영화를 전공한 지 15년이 됐고 여기저기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다니는데 저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올해 가가지고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감독이 있고 실제로는 그가 최초의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의 역사라고 이야기되는 것도 실제로는 남성 영화의 역사였던 셈이고 여성 영화인들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여성 감독들이나 여성 제작자들이 꽤는 아니지만 좀 있었어요. 여러 국가들에 뭐 미국에도 있고 스웨덴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돈이 갑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조건들이 확 바뀌면서 이 자본이 엄청나게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한 장편의 어떤 길이들로 다 표준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성을 배제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무성 영화로 해서 유성 영화로 넘어간.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런 이제 남성 중심적인 자본의 문제, 제도의 문제 이런 거 나오면서 한국 영화계에서도 컷터제 얘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참여를 늘릴까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고민을 되게 사실 많이 여성 영화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 반드시 여성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당연하게 갖진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한 여성 감독 그것도 너무 웃긴 얘기죠. 여성 감독은 늘 여자 이야기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늘 그런 페미니스트 이슈라고 얘기하는 것만 사실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낙인 찍고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게 되면 여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국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대부분의 많은 여성 감독들은 첫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인식한 어떤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거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창작자의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 감독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쿼터제라고 하면 지금 한국 영화는 2015년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와 그다음에 상업 영화, 뭐 독립 영화 다 가리지 않고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모두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감독 비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또 화났어요. 네. 작구나. 되게 올해 2016년 상반기에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죠. 전체적으로 또 끝에 따져 보면 그렇게 많지. 그리고 심지어 5%가 2013년부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그러니까 통계가 없어서. 네, 통계가 없어서 제가 이름을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이름이 뭐하는 경우에 이제 검색을 하면서 다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봤었는데 제도권 안에서의 통계에 성별을 기입해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립적인 척하고 있는데 좀 통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봤을 때 2013년부터 꾸준하게 줄었어요. 네.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전체 영화 제작 편수는 늘어났는데 비율은 계속해서 주는 어떤 추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어떻게 우연하게도 상반기에 좀 많은 여성 감독들 그러니까 그 언급을 좀 해보면 네. 뭐 제가 정리를 해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사실은 그죠, 상업영화뿐만이 아니라 좀 독립영화도 같이 넣었는데 뭐 박현진 감독의 좋아해줘. 이거 그 페이스북이랑 여기서 연애하는 네네, 그 얘기죠. 맞아요. 네,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이런 작품들이 초반에 상반기에 개봉을 하면서 세 편이나 뭐 이런 근데 이런 더 느낌이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좀 세 편을 더 해드리면 이윤정 감독의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정우성의 맞다. 주인공이 김하늘 씨와 주인공이 그런 로맨스 영화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삼매라고 하는 전주에서 이제 상영하고 그 다음에 전국제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개봉했던 이현정 감독의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성은 감독의 전혜빈 씨가 주연한 네, 우리 연애의 이력이라고 하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네, 좀 묻혀가지고 사실. 저 살짝 부끄러워요. 왜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 연애의 이력 같은 경우 굉장히 평도 사실 좋고 괜찮아요? 여성 중심의 어떤 로맨스로서 굉장히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시면 오히려 상반기에 한 6편 정도의 개봉 영화들이 많다. 있었기 때문에 극영화만 따져보면 비교해서 보시면 오히려 여성 감독의 영화라는 어떤 특징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쿼터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뭐 독립 영화, 다양성 영화, 쿼터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있어 왔어요. 근데 성별에 따른 어떤 쿼터제 이런 건 사실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쿼터제를. 그래서 스웨덴 같은 우리의 또 우리의 레퍼런스, 우리의 유토피아. 네. 스웨덴이 사실 그런 쿼터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스웨덴의 영화진흥위원장이 여성분이에요. 안나 세르너라고 하는. 근데 지금 전 세계 영화 산업에서 이분이 일으키고 있는 어떤 바람이 굉장한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진흥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부산 영화제 생각나면서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진흥위원장인데 이제 여성분 이분이 2013-2년에 이제 영화진흥위원장을 취임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한 게 영화 산업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통계, 아까 말한 통계 수치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현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통계를 내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상업 영화, 그러니까 뭐 버짓이 예산이 얼마 정도 이상인 영화에서의 여성 감독의 비율, 그 다음에 뭐 독립 영화, 뭐 그 다음에 감독의 비율.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주요한 건 감독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영화 산업 안에서 이제 영화 제작을 할 때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듀서 창작할 때, 제작할 때 프로듀서,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주연 배우인 거죠. 그래서 요 네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여성 뭐 음악 감독까지 넣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촬영 감독 이렇게 해서 다 포지션마다 비율을 다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도 주는 거죠. 세금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주고 사실 프랑스도 이런 혜택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고 저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스웨덴은 훨씬 더 그런 모니터링 이제 오래 해서 통계를 다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기업에서는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대1로 한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웨덴 영화 산업이 한국 영화 산업보다 훨씬 더 작고 인구 자체가 작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리고 스웨덴은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제작 굉장히 많은 부분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안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게 시작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흥에서 제작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반반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한테 제작 지원을 반반을 쿼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대 50으로 다 이루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랬을 때 많은 편견들이 있잖아요. 여성 감독이 만들면 뭐 퀄리티가 떨어져서 재미가 없다, 투자가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재미가 없어서 흥행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그게 투자를 시장 안 하는 논리지, 거지, 뭐 이러면서 아니 관객들이 찾아가면 뭐 왜 안 만들어지겠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흥행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해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스웨덴 영화 중에 가서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작품들이라든가 수상을 실제로 한 작품들은 다 여성 감독 영화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성과들을 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도 저는 이제 워낙 영화 산업이 크고 사실 자본 중심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영화진흥위에서 자기네가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쿼터제를 어느 정도 실행을 실험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 드린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화사들마다 너네는 올해 여성 감독 얼마나 투자했니, 뭐라고 하면서 통계를 일일이 다 내주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어떤 베네핏을 주는 방식으로 이 성평등을 영화 산업에서 성평등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뭐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주연 배우가 뭐 여성의 이야기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 영화가 뭐냐 얘기하다가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넘어가 볼까요? 통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얘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멀리 갔네요. 무엇이 여성 영화냐 했을 때 네. 위민스 픽처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의 관객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그렇죠. 하나의 여성 영화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지금 두 번째가 페미닌 필름에서 네, 여성적 영화. 네, 영화. 가 네.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건 사실은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영화. 세 번째까지 그쵸, 온 세 거네. 번째까지 지금 얘기하신 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2013년부터 봤을 때 여성 감독이 만든 그 비율이 5%, 네. 그리고 그 도리어 줄어들고 그리고 약간 이게 워낙 영화라는 게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거여서 여성들이 더 많이 배제되는 방식인데 그거를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쿼터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네. 좀 더 이렇게 여성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어떤 질도 더 담보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얘기 선생님 듣다 언제 정리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성별 그
분리 통계? 아, 안 돼 노동계, 있다고. 노동에서 네, 똑같은 저희 문제인 그 거죠. 2박 3일 교육에서도 어. 이주희 교수님 저희가 여성 노동 정책 어. 얘기 듣는데 적극적 조치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적극적 조치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했을 때 그런 여성 비율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통계. 예를 들면 맞아요. 또 뭐 서울시에서도 일자리를 하는데 그 일자리가 남성하고 여성에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그 질 아까 얘기했던 결정권에 있는 사람이 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쵸. 이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간 통계의 중요성을 저는 그쵸. 여성 노동계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한편으로 영화 산업도 노동으로 이루어진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노동의 문제이기도 해서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